자, 예.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면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전 시간에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번 시간은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석 있나? 남는 자석? 예. 동남? 또 동남? 줘봐. 자, 봅시다. 자, 항원이 이렇게 오면은, 예. 세포성 면역 시작해 볼게요. 항원이 들어오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항원 제시세포가 마찬가지로 요거를 슥 먹어줍니다. 슥 먹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크게 그려야겠다. 그냥 이렇게 그려야지. MHC 2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근데 APC는 MHC 원도 가지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원에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각을 냈기 때문에 이쪽에 올라오는 거와 이쪽에 올라오는 게 꼭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 네, 조각을 내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에 짧은 조각을 올리기 때문에 똑같은 애를 잘라도 이쪽에 올라오는 거와 이쪽에 올라오는 게 꼭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요 세트를 누가 인식한다고요, 요거? 예, 그렇지. TH 세포가 요거를 요렇게 인식을 합니다. 수용체가. 근데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여기 뭐가? 여기 CD, 예, CD4라고 하는 보조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요렇게만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보조 자극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 경우에는 B7과 CD28. 근데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일단 보조 자극자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요거 요렇게 만나서 되면 요 세트와 이 세트가 완성이 돼서 이 둘이 딱 만나면 활성화되는 거지. 예. 얘가 B세포를 찾아가면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고, T세포를 찾아가면 세포성 면역이 되는 건데, 어떻게 찾나 봅시다. 어떻게 T세포가 활성화되나 봅시다. 자, TC셀은 세포 독성 T세포. 예. 얘도 수용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파사들과 베타사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하고 얘가 이름이 다르잖아? 그럼 뭐가 달라야지? 뭐가 다르냐면 얘는 보조단백질로 CD8을 가지고 있습니다. CD8. 그래서 TH세포를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냥 CD4 플러스 T셀. 얘를 다른 말로 CD8 플러스 T셀.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 자, 그러면 이 CD8, 이 세포독성 T세포는 뭐를 인식하냐면 MHC2를 인식하지 못해. 왜냐면 MHC2는 누구와 결합하냐면 CD4와 결합하거든요. 근데 이 CD8이잖아? 그러니까 MHC2하고 결합하지 못해. 얘는 누구하고 결합하냐면 MHC1과 결합합니다. MHC1. 그래서 여기다 쓸걸.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보조자극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름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보조자극자가 있어서 활성화되는 건데,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떻게 T세포가 활성화되냐? 세 가지의 큰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 가지의 방식. 이것도 안 켰네. 몇 개 안 되잖아, 단어가. 그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걱정할 거.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용어가 워낙 낯설어서. 네. 예,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예, 단백질 표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봐. 세포 독성 T세포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APC거든요. APC. 그러니까 항원 제시세포가 MHC에 항원을 제시하면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도움, B세포의 도움 없이, 아니 보조 T세포의 도움 없이 그냥 TC셀이 그 APC하고 만나가지고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심플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면 얘네 둘이 사이토카인을 막 주고받고 그냥 얘가 활성화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항원 제시세포와 요 CD4셀이니까 보조 T세포죠. 그 다음에 얘는 세포 독성 T세포죠. 요게 이렇게 한 대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요 보조 T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에 힘입어서 얘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거야. 그냥 이 도움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APC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사이토카인만으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보조 T세포가 달라붙어가지고 보조 T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활성화의 정도 차이는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서? 정도 차이? 그러니까 CD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똑같은 A라고 하는 CD8 T셀 같잖아. 근데 세포 독성 T세포의 종류가 한 100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쭉 다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어떤 애는 어떤 모양을 가진 어떤 세포 독성 T세포는 한 방에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T세포는 이렇게 돼서 이 보조 T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요 CD4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요 항원 제시세포를 자극해서 뭐를 활성화시켜 주냐면 이 항원 제시세포가 가지고 있는 요거 보조 자극자, 공동 자극자, 요거를 많이 만들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봐. 얘가 활성화되려면, 아이고. 이것도 맞아야 되지만, 뭐도 맞아야 되냐면, 요 보조 자극자도 맞아야 활성화된다 그랬지? 근데 보통 APC는 이 보조 자극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없어. 근데 요 CD4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APC를 자극하면, 이 보조 자극자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세포 독성 T세포가 와서 결합을 할 때 이 보조 자극자가 많고 하니까 결합했을 때 요게 딱 세트가 갖춰지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CD4 세포를 다 없애봤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활성화되는 세포 독성 T세포의 양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책에 한 줄로 표현할 때는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 T세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면역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전체적인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 T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의 활성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얘를 망가뜨려 보면 세포성 면역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T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활성화가 됐어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활성화가 됐어. 써줄게. 활성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에는 복습해오세요. 지금 하는 걸 다 안다는 가정하에 단어들을 막 얘기할 겁니다. 다시 단어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오시면 편하게 얘기 좀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몸에 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죠. 얘가 이제 동남을 잡기에 최적화된 그 아이죠. 그러면 동남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얘가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 4번 세포, 5번 세포 이렇게 있겠죠? 그냥 우리 몸의 체세포 이렇게 있는데 동남이 껴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걸 잘라서 MHC1 위에 올려서 제시하는 능력은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항원 제시세포만 강조했냐면 항원 제시세포는 MHC1 위에 올리는 기능에 플러스 MHC2 위에 올리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계속 얘기한 건데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MHC1 위에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MHC1이 이렇게 있을 거죠?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 있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만 동남 쪼가리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다른 세포는 동남 쪼가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없을 거고. 이해돼? 그러면 얘가 훑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훑으면서 쭉 가서 있나? 없고 1번 지나치고 2번 딱 갔더니 여기 만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하는 거죠. 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활성화돼서 만나면 퍼포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얘가 여기 만나면 얘한테서 화학물질이 나와서 이 세포한테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해. 그러면 퍼포린은 뭐를 하는 애냐면 퍼포린 느낌이 좀 익숙하지 않나? 어디서? 포린. 아쿠아포린 뭐 하는 아이야? 촉진확산의 채널이죠. 예, 퍼포린도 채널입니다. 뭔가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줘. 뭐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이 쉽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터널을 뚫고 이 터널을 통해서 그랜자임 때려 넣어주는 거야, 이 안으로. 그러면 그랜자임이 뭐를 유도하냐면 여기 보면 뭐가 복잡하죠? 쭉 해서 쭉쭉 화살표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활성화되냐면 카스페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뭐를 시켜주냐면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랜자임 때려 넣으면 그게 무슨 신호가 되냐면 너 죽어! 이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 받으면 세포가 자살을 준비합니다. 세포 자살을 준비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의 세포의 몸뚱아리를 작게 쪼개가지고 소낭의 형태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중분해됩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신호에 저항하면 암이 되겠죠. 뭔가 변화가 되거나. 뭐를? 뭐 어디? 뭐? 예. 동남이랑 만나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 만났어 이렇게. 얘가 활성화돼서 여기 동남이 들어있는 세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를 찾을 수 있어. 이거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가 여기 와서 그리 귀찮아서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붙는 거지. 당연히 안 그렸지만 여기 이렇게 뭐 보조자극자들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요. 얘한테. 그게 퍼포린과 그랜자임이고 퍼포린이 구멍을 내주면 그랜자임을 이 안으로 때려 넣는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세포 자살이 유도되기 때문에 이 세포는 죽게 됩니다. 얘만. 그럼 정확하게 침투한 그 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기작이 되죠. 예. 퍼포린이랑 그랜자임들은 통로 같은 게 있어. 통로? 아니 그냥 뿌리면 넣을 것도 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되게 넓게 그렸지만, 실제로 완전 붙어 있겠죠? 세포와 세포 사이가 거의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야. 저게 저렇게 길지 않겠지? 옆으로 새지 않겠죠? 그러니까 붙은 상태에서 뿌리니까 막이 융합되면서 이 안에 있는 게 탁 되고, 박히고,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죠. 옆으로 퍼져나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기전은 뭐 이와 같고요. 선천면역만으로도 철벽인데 그걸 뚫고 들어오면 염증 반응, 인터페론, 그 다음에 뭐 보체, 그 다음에 뭐야 또 뭐 NK셀 이런 무시무시한 형들을 다 지나서 뚫고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항체가 개처처럼 달려들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를 자꾸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엄청난 무수한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걸 다 뚫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병원체만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줘야지. 이 정도의 경쟁력을 뚫었으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고생했다. 요 정도는 내가 열 좀 놔줄게. 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뭐를 알고 있었냐면 이 면역력이 기억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누가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냐면 누가 먼저 맨 처음 시도했는지는 모르지. 근데 유명한 사람은 제너죠. 제너의 종두법. 종두법이 뭡니까? 천연두에 걸리면 옛날에 좀 그거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유독 천연두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젖자는 안악들이 잘 안 걸려. 소젖자는 안악들이. 그래서 왜 안 걸리나 봤더니 소젖에 이렇게 고름 같은 것들이 막 묻어 있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소천연두야. 소가 걸린 천연두. 우두라고 부르는.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끼리 옮는 천연두보다는 훨씬 더 병세가 약해. 근데 그걸 한번 맞으면 이 바이러스들이 상당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똑같은 게 또 들어오면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안 거야.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좀 증상이 확실히 덜하더라. 그래서 제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고름을 짜서 발라보기도 하고 고름을 말려서 코 밑에 놓고 숨 쉬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뭐 먹어보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짓을 다 했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천연두가 무서운 병입니다. 후유증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이 기억되느냐 하면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뀌죠. 형제세포는 수명이 뭐 5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방 죽어요. 근데 이 기억세포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 수명이 길고 오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화되기 전에 이 비림프구와 기억세포가 뭐가 다르냐면 이 비림프구에 붙어있는 요 비세포 수용체, 그죠? 항체죠? 막에 붙어있는 항체. 요 항체와 요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얘가 훨씬 더 항체와 잘 결합할 수 있어. 훨씬 더 항체와 잘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체와 잘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원과 잘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억세포가 나중에 항원이 또 들어왔을 때 형제세포로 바뀌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분비하는 항체 양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항체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항원을 집어넣었어요. 항원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동안은 안 만들어져. 항체가. 왜 그러지?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몸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눈에 띄게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뭐 하는 기간일까요? 잠복기라는 게 지금 분자적으로 얘기해서 잠복기라는 게 뭐야 대체? 이 기간 동안에 왜 항체가 안 만들어지냐면 들어와서 APC가 얘를 먹고 제시를 하면 그럼 제시하자마자 바로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와서 인식을 하냐? 아니겠지. 그죠? 걔가 인식을 하고 활성화돼서 걔가 또 비세포를 찾을 때 가면 바로 눈앞에 비세포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서 항체가 충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병원체에 밀립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죠. 밀리고 있다가 항체가 어느 양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든든한
항체들이 항원들을 막 공격해서 몰아내는 거야. 피크 정도 찍으면 여러분의 병은 다 낫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거의 없어져.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아직도 잔당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항체들이 재빠르게 쫙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자꾸 분해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항체의 농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질세포의 수명이 5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항체를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체가 많으면 위험해. 우리 몸을 공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몸 세포 표면에 분자들의 숫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 중에 내가 만든 어떤 항체의 모양이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어떤 막단백질하고 모양이 맞으면 거기 가서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와. 그러면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만들어지는 이 시간 텀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몸에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병원 증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통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 안에선 치열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항체를 막 뿌려서 항체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세포는 B세포도 만들고 T세포도 만듭니다.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 다 만드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기억한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또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잖아.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이 아니고 크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지금 103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면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능동 면역은 내가 직접 적과 싸워서 물리쳐봤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 능동 면역이고 내가 직접 뭔가를 잡아보는 거야. 수동 면역은 어떤 거냐면 항체를 직접 주입해서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게 백신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게 면역 혈청입니다. 자, 우리 백신부터 얘기를 하면 백신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습니까? 항체가 들어있습니까? 항원이 들어있는 거야. 항원을 넣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통해서 기억세포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아이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기억세포를 가지고 걔를 공격하는 거죠. 2차 면역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처음에 넣어줄 때 백신 안에 항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항원이 들어있어? 위험한 항원을 직접 넣어주면 그냥 병 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항원?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사백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를 죽여서 찢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식하는 항원 결정기는 이거 전체가 아니고 이 물질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난도질해가지고 이 물질들을 잔뜩 우리 몸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살려서 넣어주는데 거의 유전자 형질 발현 같은 걸 못하게 만들어서 거의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껍데기만 유지한 채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만드는 DNA를 직접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만드는 DNA를 넣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여튼 백신은 우리가 직접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이 수동 면역은 어떤 거냐면 일단 혈청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혈액 응고 방지제를 처리해. 그럼 피가 안 굳겠죠? 이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돌립니다.
그러면 밑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위에 가벼운 게 뜨겠지? 이때 밑에 가라앉는 걸 뭐라 부릅니까? 혈. 장은 액체지. 혈구가 가라앉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 밑에 가라앉는 거고 위에는 혈장이 뜹니다. 혈장.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미생물 펩타이드, 뭐 항체, 영양분, 그 다음에 뭐 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이거는 혈액 응고 방제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피만 넣어. 피 넣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피가 엉겨 붙겠죠. 그럼 이 밑에 뭐가 가라앉냐면 혈병이 가라앉고요. 딱지가 져서 이 위에는 혈청이 뜹니다. 이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들으세요. 피 속에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수용성 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피브린이라고 하는 불용성 실로 바뀌거든요. 어떤 실이 만들어지면 이 실이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칭칭 감는 거야. 그러면 덩어리가 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딱지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브리노겐이 들어있고 하나는 없어. 1번에는 피브리노겐이 있어 없어? 1번.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걸 이렇게 바뀌면 피딱지가 된다니까? 이거는 피딱지가 안 생겼잖아?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얘가 그냥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피딱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던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어서 밑에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피브리노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것만 차이가 있어.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항체는 물에 녹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액체 성분에 녹아 있어요. 혈장에도 항체가 들어있고 혈청에도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청을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더 풀면 항체를 직접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어떨 때 이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막 위급해. 뱀한테 물렸습니다. 뱀한테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뱀 백신을 맞으면 내가 살 수 있나?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백신 주사를 막 맞으면 예방이 되나? 15분 안에 죽는데? 안 되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이 항체를 만들 시간을 내가 못 버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만든 항체를 직접 때려 넣어줘야죠. 그럼 그 항체가 우리 몸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뱀독을 중화시킬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여기 뒷산을 올라가다가 살모사한테 물렸습니다. 살모사한테 물렸어. 많이 아파. 막 아픈데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 때마침 요 가까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차 타고 가서 살모사한테 물렸어요. 했더니 살모사 독에 대한 항체를 내 몸에 주사해줬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뭐 잘 살았어. 근데 내가 지리산을 또 등반을 해서 올라갔는데 살모사 또 물었어. 그럼 나는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나는 똑같은 뱀에 2번 물렸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예, 죽습니다. 왜? 그렇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외부에 용병이 들어와서 다 싸워주고 해산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백신 같은 경우는 한번 기억세포가 생기면 오래 가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우리 그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막 암살자들이 막 이런 거 백신을 만들려고 하잖아. 죽지 않을 만큼 독을 자꾸 몸에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운다 뭐 이러죠. 이건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독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나는 죽을 수가 있어. 그런 건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죽지 않을 만큼의 독을 내가 계속 주입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억세포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나는 뭐 철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억세포를 넣어주는 건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 기억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 그리고 기억세포가 있어야 되는 장소까지 잘 가기도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기억세포를 다 때려 넣어주면 되겠지. 1000만 종류의 질병의 모든 기억세포를 만들어 갖고 때려 넣어주면 처리는 될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활성화되는 게 어렵고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연구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서 자, 면역 혈청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항체만 잔뜩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예를 들어 살모사 독이다. 사이독. 사이독을 사람한테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뭐 소나 말이나 양 같은데 죽지 않을 만큼 넣어줘. 근데 죽지 않을 만큼 얼마인지 모르니까 넣는데 양이 죽어 그러면 좀 더 적게 해서 넣어주고 이 정도는 사네 그러면 그 정도 넣는 거야. 넣으면 얘네가 살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겠지. 그러면은 한 2주나 3주쯤 있다가 양피를 쭉 뽑아.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가라앉히면 양피에서 요 액체 성분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들을 제거하면 그게 이제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요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도 생수 시간에 배운 단일 클론 항체 요 아름다운 기법이 있기 때문에 요새 어떻게 하냐? 처음 시작은 똑같아. 넣어줘. 뱀독을. 양이나 소나 말한테 넣어줘. 그리고 있다가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비림푸구를 모읍니다.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비림푸구를 모아. 그리고 얘하고 골수암세포하고 섞어줍니다. 얘는 항체를 만들 수 있고 뭐 골수종세포가 있으니까. 근데 A라고 하는 항체를 만드는 비림푸구만 뽑을 수 있는 기술 따위는 없어요. 그냥 비림푸구를 다 뽑는 거야. 그럼 5만 가지 항체를 막 만드는 애들이 섞여 있겠죠. 여러 가지가. 골수암세포하고 섞어줍니다. 그러면 세포 융합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 융합된 세포가 뭐 빛이 나거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눈으로 보면 아는데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섞여 있을 거냐면 비림푸구하고 골수종 세포가 섞이지 않고 그냥 각각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 둘이 섞여 있는 애도 있겠죠. 섞여 있는 애를 하이브리도마라고 부릅니다. 세 개 중에 내가 필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햇배지를 사용합니다. HAT 배지. 이 배지가 뭔지 조성이 뭔지 왜 그런지는 제가 프린트에 다 써놨어.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읽어보라는 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HAT 배지에서는 골수종 세포가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융합되지 않으면 골수종 세포는 죽어. 이 배지에 아예 못 살아. 죽어. 자, 그리고 비림푸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명이 2주일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HAT 배지에서 2주일 넘게 키웠을 때 살아남으면 다 제대로 융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야, 이 상태. 그럼 비림푸구가 A 항체를 만드는지 B 항체를 만드는지 모르는 비림푸구를 잔뜩 모아다가 세포 융합에 성공한 걸 한 대에 모아놓은 거지. 그죠? 이거를 세포 하나하나 떼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 융합에 성공한 애들이니까 다 특정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얘는 A 항체를 만들고 얘는 B 항체를 만들고 얘는 C를 만들고 D를 만들고 E를 만들고 하겠죠. 그죠? 왜냐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소나 말이나 양이 아주 클린한 상태에서 내가 넣어준 독 하나에만 반응할 거냐? 아니겠지. 걔 안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겠죠. 엄청나게 활성화된 비세포의 종류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씩 나눈 다음에 얘네가 만들어내는 항체가 뱀독에 작용을 하는지 얘가 만든 게 작용을 하는지 얘가 만든 게 작용을 하는지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네 번째 아이가 만들어내는 항체가 뱀독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뱀독용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막 키우면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걸 약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래야 하면 되고.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생각보다 발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항체가 3차원 구조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 예를 들어서 A 단백질, B 단백질, C 단백질, D 단백질, E 단백질이 있는데 내가 B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 줄 알아. 그러면 B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체 만들어서 여기에 형광 붙여가지고 뿌리면 형광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양을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안다거나 이런 건 되게 쉬워졌어. 저 단일 클론 항체 기술 때문에. 자, 뭐 그렇고 자 쭉쭉 갑니다. 자, 이제, 네. 백신? 이거를 넣어준다고? 백신의 효과라는 게 뭐지? 이거를 이거 암세포랑 섞여 있어가지고 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를 누구도 맞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예,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항체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뭐가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항체라고 하는 아이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 3차원적인 1대1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 그러면 각각의 종류에 맞는 항체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몸에 1000만 개가 들어오면 1000만 종류의 비세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꼴랑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0만 개, 1000만 개 되는 이 균에 대해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스플라이싱,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항체의 요 경세 가닥에 대한 유전자입니다. 중세 아니고 경세에 대한 유전자야. V 유전자, J 유전자, C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이 V 유전자하고 J 유전자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이 가변부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되고 저 C 유전자가 불변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 한 가닥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한 가닥에 대한 유전자가 VJC가 있는 거예요. VJC. 근데 V는 한 40가지 정도의 종류가 되고요. J는 한 5가지 정도, C는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항체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NA의 재조합이 생깁니다. DNA의 재조합. RNA 스플라이싱이 아니고 mRNA의 스플라이싱이 아니고 DNA 상태에서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V 중에서 하나 뽑고 J 중에서 하나 뽑아. 그럼 몇 가지 종류의 가능성이 생기지? 40개, 5개니까 200가지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무작위로 재배열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3개 가지면 이 중세는요. V 유전자, D 유전자, J 유전자, C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좀 더 많아. 그리고 이 숫자도 V 유전자의 숫자, D 유전자의 숫자, J 유전자의 숫자도 더 많아. 그러니까 200가지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근데 항체는 경세와 중세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00가지, 얘는 200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확률은 둘을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접합부 다양성이라는 독특한 요인이 또 관여를 하는데 되게 신기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유전자 재배열 D 유전자, V 유전자, J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 경세는 VJC가 있었고 중세는 VDJC가 있습니다. Variable Diversity Joint Constant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일단은 유전자 재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유전자 재조합을 하면 이 둘을 붙여줘야 돼 이제. 그죠?
D유전자 많은 것 중에 하나 뽑았고 J유전자 많은 것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이 둘을 이어 붙여줘야 되는데 이어 붙여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달라붙어요. 요렇게 달라붙어 양쪽을 잘라주는 효소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엔도뉴클레아제가 내부 핵산 분해 요소가 이 D라고 써놨지만 이것도 ATGC로 구성되어 있는 DNA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여기를 잘라줘.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펴지는 거야. TCGA 이렇게. TCGA 이런 식으로 펴지는 거죠. 이쪽도 똑같이 엔도뉴클레아제가 작용해서 이걸 잘라줘. 이렇게 펴져.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TDT라고 부르는 이 효소의 풀네임은 거기 써 있을 거야. 말단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 전이효소입니다. 네, 하여튼 이 효소가 랜덤으로 염기를 붙여줍니다. 미쳤어? 랜덤으로 막 붙여. 아무거나. 그때 달라. 여기에는 CTCA를 붙일 수도 있고 CTTT를 붙일 수도 있고 뭐 CTAA를 붙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막 붙입니다. 랜덤으로 얘도 랜덤으로 붙이고 얘도 랜덤으로 붙여. 신기한 요소죠. 말단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아무거나 막 붙여. 그리고 나서 이 붙인 가닥과 이 붙인 가닥 사이에 상보적인 가닥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상보적인 가닥. 여기 봐봐. ACTCA, TAGCC 중에 여기 TC하고 AG하고 이렇게 상보적이잖아. 그냥 상보적인 부분이 이렇게 혼자 지 혼자 막 자라다가 상보적인 부분이 딱 만나는 거야. 그러면 상보적인 부분을 기점으로 양쪽 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윗가닥을 바탕으로 채우고요. 밑에 가닥을 바탕으로 채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 랜덤으로 아무거나 막 달라붙는다는 얘기야. 접합부가. 그러니까 아까 경세 만드는 경우의 수 200, 중세 만드는 경우의 수 곱했죠, 둘을.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 접합부 다양성 때문에 꽤 많은 경우의 수가 아무거나 막 생길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또 곱해줘야 돼. 이것만 곱해도 경우의 수는 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의 종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라스트. 요거는 라스트랑 상관없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비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요 변이 부분 있죠? 변이부. 이 변이 부분에 이상하게 점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점돌연변이는 염기 하나가 바뀌는 거야.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점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이런 걸 체성가변이라고 부릅니다. 랜덤으로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체의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반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유전자 재배열. 두 번째, 접합부 다양성. 세 번째, 체성가변이. 이 세 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확률을 곱하면 거의 우리가 앞으로 만날 100년 뒤에 만날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것만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대비가 끝났어. 그러면 왜 병에 걸리나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준비한 비세포의 부패가 쫙 있는데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는 강력한 균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항체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요거 하나. 자, 우리 그 비세포 이제 적과 만나서 분화되기 전에 비세포 보면 항체가 막에 붙어 있고, 그죠? 형질세포로 바뀌면 얘를 분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이걸 만드는 유전자와 이걸 만드는 유전자가 똑같아. 근데 뭔 차이 때문에 얘는 박히고 얘는 떨어지냐면 mRNA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때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얘는 박히고 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항체의 다양성 할 때는 DNA 재배열, 지금 이 막형이냐 분비형이냐를 나눌 때는 m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엑손 5번, 6번이 포함돼서 들어가면 이 부위가 막을 관통할 수 있는 이 부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위가 떨어져 나가서 스플라이싱이 이렇게 4번하고 바로 끝에 폴리 A 꼬리가 붙으면 이거는 막에 박힐 수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박힐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활성화될 때 나오는 어떤 사이토카인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스플라이싱의 기작이 한쪽으로 쏠려서 분비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